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 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위협 소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포라는 건 외부 또는 내부의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걱정이나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네, 이것도 이제 공포에 대한 개념 정의겠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 위협소구에 해당한대요.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감정의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력한 위협소구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설득 효과가 높은 거는 아니다 라는 거지. 강력하면 사람들의 정서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 정서적 긴장감에 대한 방어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설득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강력한 위협을 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겠네요.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페슈바우의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대요. 일문단 마지막 줄의 내용과 비슷하겠네. 제니스와 페슈바우는 치아위생과 관련된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는데, 학생들이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오히려 가장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넘어가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레벤달과 나이스는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강한 위협 또는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제니스와 페시바우의 연구 결과가 상반된다. 이런 상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험의 강도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자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즉, 치아 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치약 광고에서 여러분 양치 안 하면 이 다 썩습니다. 이 다 빠져요. 라고 강력하게 협박을 해봤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지. 그런데 금연 광고에서 지금 담배를 피우시면은 폐가 다 망가집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면 이건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권고가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강력한 것이다 아니면 강력하지 않은 것이다 로 나눌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전적 실험과 레벤달과 나이스의 실험을 나눴는데, 고전적 실험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본 반면, 레벤달과 나일스는 오히려 강한 위협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겠네. 자,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 위협은 약간의 태도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가 중간 정도겠죠?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방어 동기가 생기면 당연히 태도를 바꾸겠죠.
그런데 위협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이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지 생각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위협소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위협소구가 손실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이다. 손실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태도를 변화할 거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 라는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적절한 설득 전략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메시지 내용을 구성할 때 손실 차원이냐 이득 차원이냐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손실 차원에서는 기회가 상실될 거야,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늘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 되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기회를 획득할 거야, 부정적 결과 줄어들 거야 라고 말하면 효과가 있대요.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논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당황, 분노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대요. 이게 일문단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협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계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계가 되더라도 그냥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제니스 곡선 이론에서는 중간 정도가 가장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소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신자 태도 변화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3문단에 있는 부분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저스는 위협소구 구성 요소의 인지적 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네, 4문단의 로저스는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방어 동기가 생기면 그게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3번 제니스와 페시바우의 고전적 실험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게 누구였냐면 레벤달과 나인스이죠. 그래서 제니스의 연구 결과와 지금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번은 맞고, 위협소구를 통해 설득하는 경우 감정이 다양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단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로 연결이 됐었고요. 5번 얘네 둘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건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 나와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자, 2번 가는 위협소구죠. 나는 접종이론.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 개인의 신념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 저항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 면역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강한 설득을 받더라도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대요. 1번은 틀렸죠. 위협 소구에서는 오히려 중간 수준의 메시지가 효과가 더 크다고 했고요. 나 또한 약하게 노출시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반복적 전달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바꾸는 거잖아. 태도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념을 강화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나는 약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맞죠. 가는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였고요. 5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위협소구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나는 수신자의 태도와 신념이 변화 요인의 저항력을 가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 저항이 중요하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즉각적 결과를 강조하는 게 더 필요했대요. 그리고 힐은 얘 또한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소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중간 정도 수준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위협소구는 에이즈가 위험하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했고, 너무 강력한은 오히려
방어 기제, 두려움과 결합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1번이 정답인데 얘네 둘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의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레든과 힐의 공통점은 수신자의 관심사에 따라, 나이에 따라 위협 소구를 진행하자고 했지 이득 차원에서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부정적 얘기고 있기 때문에 이득 차원이라 보는 건 안 되고요. 2번. 힐의 위협 소구 연구는 결국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니스의 곡선 이론과 일치하는 말이죠. 3번. 로저스의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는 여기 보면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방어 동기를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념을 바꾸지 않은 거라고 로저스는 말을 하겠죠. 4번. 레든의 연구를 통해 위협 소구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른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네, 여기 얘는 특히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5번. 제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에 비해 정신장애, 피부 발진 등을 강조하는 위협 소구가 중간 정도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겠군. 지금 여기 제니스는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즉각적 결과를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었다라는 건 그럼 결국에 이 즉각적 결과가 제니스 입장에서는 중간 정도의 위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인 거겠죠.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자, 공익 광고인데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나아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5번이었던 이유는요. 가를 보면요. 그냥 건전지 수거함을 제시를 한 거지 위협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 때문에 틀렸고요. 나에서 강력한 수준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지면 방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1문단에 나와 있었죠. 너무 강력할 경우 오히려 분노나 회피할 수도 있어. 일부러 뭐 북극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안 보려고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2번. 태도 변화를 시킬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저런 공익 광고를 했겠지. 로저스의 이론에 따르면 권고 대행 등의 효율성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저스는 태도를 바꿀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때 그 권고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만약 나무의 수에 영향을 정말 미친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나는 사라진다라기 때문에 손실 차원이고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나무의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득의 차원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